네, 3월 2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델리민주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끝나고 광화문 광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어떤 시민이 계란을 투척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매우 위중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장 기자님 오늘도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이런 게 시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틀렸습니다. 뭐 저도 틀리고 다 틀렸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사유라도 정확하게 이제 소명을 한다거나 기초적인 설명이라도 주면 저희가 단초라도 좀 이렇게 잡을 텐데 네. 아예 이제 말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어제 그나마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기일 발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네. 이제 물론 공식 입장 발표도 아니죠.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관계자의 말인 거죠. 그 부분도 그거라도 나왔다 하는 부분이 그래도 외부적인 거에 이제 반응을 좀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도 이런 압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날짜를 밝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이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 사태가 낳은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죠. 실제로 이제 즉시 포기죠. 엄밀히 즉시 얘기하면 포기. 즉시 항고가 아니라 즉시 포기. 그리고 이제 석방 이후에 가장 강하게 대두된 게 이제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들이 일제히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의 짠 듯이 이제 각하. 지금 기각이란 말이 쏙 들어가고 누가 뭐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일제히 지금 각하를 주장하고 있고 보수 유튜버 일각에서만 이제 뭐 4대4 기각이니 5대3 기각이니 그거는 뭐 완전 허구라는 건 뭐 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고 뭐 필요하면 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각하로 이렇게 갔다 절차적인 걸로 갔다 그거에 이제 가장 맛을 본 게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석방 이 과정에서의 이제 절차적 하자 이런 것들을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먹히는구나 하는 것들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 갖고는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내용이 소위 말해서 이제 5가지 우리가 중대한 이 헌재 판단 기준이 되는 5가지를 꼽고 있잖아요. 그 5가지가 예를 들어서 오화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집합 요건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라도 얻어 걸리면 얻어 걸리는 거 아닙니까?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만 위헌이 돼도 사실상 이제 얻어 걸리는 거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주장은 쏙 들어간 셈이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절차적인 것만 계속 걸어서 문을 아예 이제 문에 못 들어가게 문을 닫고 각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앞서 광화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법사위 야당 의원들 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8시 30분에 했는데요. 아마도 거기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태극기 또는 극우 보수 지지자들이 계란을 투척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제가 장 기자님과 왜 엊그제 길거리 게릴라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 이제 행진할 때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다 쓰고 일행 3명과 함께 헌재를 이제 한 바퀴를 다 둘러봤어요. 뭐 위험이 있죠. 테러 위협도 있고 한데 완전히 푹 뒤집어 쓰고 이제 일부러 그 앞에 분위기와 사진 찍어서 제가 아마 보내드렸을 건데 그때 마치 자기들이 무슨 검문하는 무슨 경찰인 것처럼 계속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하면서
이제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있고 입구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인이냐, 뭐 중국 경찰이냐, 뭐 서로 막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막 검문하듯이. 네. 그것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몇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은 이 피켓 들고 하는데 막 술 냄새가 막 또 진동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변질돼 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대뽀로 막 가로막고 확성기를 막 귀 있는데 귓전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 폭력을 다 어떻게? 사실상 폭력이죠.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하구나. 뒤에 만약에 그 치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대가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가운데 또 다른 남성이 이거 어제 있었던 일 같은데 옥상에서 불지른 남성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MBC 뉴스데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김건희 씨의 최근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1월 근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윤석열 체포되자마자 분노한 김건희.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안 쏘고 뭐 하는 거냐, 뭐 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관련돼서 제가 한국일보 보도를 좀 인용해 보면 김건희 여사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지 않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은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냐. 이렇게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은 정확히 알 수도 없겠죠. 자, 그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죠. 왜 V제로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점 한 가지. 그다음에 그동안 와이프가 아내가 알면 엄청 화를 낼까 이런 소리를 했었죠. 뜬금없이 나온 거지. 이상민 장관의 입에서 12월 16일쯤에 아마 조사받다 나온 내용일 거예요. 그게 맥락 없이. 자, 이 내란에 실질적인 같이 가담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를 실토하는 내용이죠.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내란의 기획자는 김건희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총은 그런 때 쏘라고 있는 거다. 이재명 대표 쏘고 뭐 그것도 표현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격앙돼서 했을 때 뭐 이름 이명수 기자랑 말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장윤선 이는 신용한 이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뭐를 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총은 그런 데 쏘라고 있다. 뭡니까? 내란의 실질적 주동자가 주동자 중에 하나가 나다라는 걸 인정하는 반증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 체포 영장이 집행될 때 뭐 칼을 써서라도 총을 써서라도 나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던 그 윤석열과 똑같은 맥락의 주장을 김건희도 한 거다. 그러니까 내외가 지금 똑같이 총안 쏘고 뭐해 니네 지금 저쪽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잡겠다고 들어오는데 경호관들 대통령 지켜야지 니네 총안 쏘고 지금 뭐 하냐 이런 거잖아요. 날짜로 보면 이제 1월 15일 날 체포된 뒤에 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경호처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나름 충격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면전에서 영부인이란 사람이 그렇다 하니 그러니까 윗선에 보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알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윗선에까지 보고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충격적인 거 놀란 것보다도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내란의 기획자 실행자 중에서 같이 했다라는 걸로 이게 반증 아니냐라고 딱 읽혀지는 거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면 원래 그 가족부는 김신 가족부자 여기가 이제 3인방이지 않습니까?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이 세 사람이 그 윤석열 내외의 어떤 최측근 경호를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인데 이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경호관이 김건희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김신 부장한테 전화 보고를 한 겁니다. 그게 녹음에 되어 있어서 그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뭐 총을 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부부가 동시에 이런 주장을 한 거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은 총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전쟁 아니면 총은 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호처라 그래서 뭐 함부로 총을 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라고 경호관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적법하게 영장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상대방.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김성훈, 이광우 등등이 주고받은 내용에 보면 공수처 뭐뭐들 일종의 쓸어버려 다 잡아들여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도 있잖아요.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 수준 그러니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많은 언론들과 많은 그 패널들이 사병화돼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 발끈발끈했죠. 사병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실제로 그 1월 3일 그리고 그 1월 10일 두 차례 그 총기 사용 검토를 언급을 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이광호 본부장이 1월 15일 전에 경호관들한테 관저 무기고에서 MP7 기관총 2정 그다음에 실탄 88 꺼내서 관저 안에 가족경호부에 배치를 하고 실제로 이거를 옮긴 다음에 경호관들한테 관저 인근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그 영장 집행하러 나온 공수처 수사관들 또는 검사들 향해서 총을 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 요번에 이제 징계를 받은 경호 3부장 남땡땡 그 경호 3부장 같은 경우에 날짜가 1월 12일 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면서 김성훈 등등이 한 6명 정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체포는 1월 15일 날 됐고 1월 3일 날 1차가 무산되고 2차가 1월 15일 날 있었는데 그 중간인 1월 12일 경에 이제 할 때 이런 이제 무기를 써도 좋다, 뭣도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간부들은 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쪽에 동조를 하고 있던 거고요. 그랬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종의 이제 보직 배제를 해임. 하고 그때는 이제 해임까지는 아니고 일종의 이제 직무를 배제를 했던 거죠. 1단계로 일종의 나름 이제 내부적 징계를 한 셈이죠. 그게 이제 날짜가 지금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1월 10날, 1월 15일 이전 그때 이제 긴박할 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무기를 써라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전쟁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의 그 경호관들, 실제 무기를 갖고 있는 경호관들, 그리고 그 법원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 그리고 경력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경호 3부장님이 우리 이런 거 못한다. 사실상 이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항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니까 총격전이 없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야, 다 해. 그랬을 때 저항 없이 했다면. 만약에 이제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 그때까지도 굉장히 위압적이었잖아요. 박종준 씨가 이제 나가고 김성훈 씨가 실질 1인자가 되면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경직됐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들이 의지를 갖고 뭐 남부장, 장부장 이런 분들이 이것들을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면 만약에는 하고 밀려가다 보면 일종의 교전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을 유치하는 셈이죠. 일부러 이제 꾀하는 셈이죠. 그들이 북에 저 무인기 보내듯이 외환을 유치하듯이 이제 내란을 유치하는 거죠. 사실상 그럴 뻔했죠. 실제로.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성훈 씨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갑자기 이제 회의 자리에서 겁 없이 나가서 누구를 만난 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남부장이 내가 만났다. 라고까지. 겁 없이 누구 만나고 온 놈이 있다. 밖에 누구를 만나고 온 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걸은 게 그 징계하고 걸은 게 이제 다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게 직원들을 압박하는 거냐면 하나도 증거를 못 대면서 기밀을
네. 경호상의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 예. 그 기밀이랄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남동 어떻게 생겼다 말았다 무기가 어떻다 뭐 이런 거겠죠.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기밀이라 그러면. 근데 한남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체 구조는 이미 거기서 생활해 본 분들이 있어서 다 밖에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저기들은 관계자들은 알고 있어요. 기자들도 설명하더라고요. 네. 1동, 2동이 있고 네. 하나는 업무동이고 하나는 주거동이다. 네, 뭐 문이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야 맞아요. 된다. 들어가서 술 먹어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거기가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들은 한 번씩은 다 갔다 와본. 맞아요. 그런 데인데 그게 무슨 기밀입니까? 그래서 아무런 이제 증거를 못 대면서 어쨌든 해임 처분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위압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겁을 먹고 이제 경직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뭘로 바로 이어지냐면요. 증거 인멸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네. 증거 인멸과 관련된 직접 간접적인 지시가 내려갔을 때 직원들이 다 겁을 먹는 거죠. 아직 탄핵도 결정이 안 나 있고 윤석열은 살아 돌아왔고 어쨌든 완전히 뭐 무죄로 나온 건 아니지만 임시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현존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얼굴 면전에 있고 김성훈 씨 안 붙잡혀가고 있고 거기에서 증거인멸에 관련된 많은 이제 증거인멸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존에. 그게 계속해서 지시가 갔을 때 또 인사상에 지금 그 증거인멸의 가장 전초 단계가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바꾸고 내치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증거인멸로 자연스럽게 이 단계가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그래서 지연된 정의 또는 아예 감춰진 진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들이. 이 부분이 제일 우려인 거죠.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을 지금 주고 있다. 헌재가 이걸 늦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헌재가 질질 시간을 끌면서 사회적 갈등은 갈등대로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적 불안은 더 커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헌재가 끄는 사이에 증거인멸 하나만 말씀드리면 뉴스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 여인영 사령관 이런 거 딱 포렌식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원격에서 로그아웃해서 다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비아폰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경호처가 관리하는. 우리도 왜 이거 폰 같은 거 고장났을 때 고치려면 SKT 뭐 이런 데 전화하면 뭐뭐를 알려주세요. 원격으로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그걸 원격에서 다 삭제를 해버렸다. 통화 기록도 없어졌다. 내용은 아예 알 수가 없다. 문자 이런 거 없다. 지연된 정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삭제된 정의가 되겠죠. 삭제된 우리가 정의다. 밝힐 수가 없겠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미 그 시간이 충분히 벌어진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얼마든지 증거인멸할 시간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 같고요. 자, 지금 저희가 뭐 준비가 되는 대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만 속보 들어온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이건태 두 의원이 계란 세례 봉변을 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저희가 제작이 되는 대로 곧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평소 행실이 어떤가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보기에는 격분해서 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했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무슨 악마화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 없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물리적 무슨 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기승전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이 두 사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이제 경향신문 인터뷰할 때 컴플렉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가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다. 자, 자기들은 이재명이라는 분과 대표와 붙어서 이겼잖아요. 0.73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것도 물론 자기네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더 크게 이길 걸 그밖에 못 이겼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들이면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죠. 승자의 어떤 포용 이런 거는 못할 망정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기승전 이재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사적인 거. 네. 어떤 가족적인 거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예. 2023년 11월 29일 날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죠. 입적했죠. 그때 이후로 부쩍 화를 내는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그 뒤에 명태균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게 시기가 비슷해요. 명태균께 실제로 그 선관위에서 경남 선관위에서 검찰로 이렇게 하고 한 시기가 네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한테 불거진 건 2024년 9월이죠. 명태균은.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자기들은. 그러면서 이제 화를 주체하지를 못하고 흥분을 잘 못 누르고 1시간 얘기하면 59분 얘기하듯이 거의 똑같이 하더라. 이제 이게 만나본 사람들의 전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남 탓으로 가는 거죠. 자기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명태균 게이트 누구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자업자득이죠. 뭐 자승 지금 와서 이제 여러 자승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유력한 얘기들은 스님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과의 어떤 트러블 관계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자승 입적. 자승 입적에 대한 부분도 조차도. 그리고 이 지금 내란에 관련된 수많은 그 계기 동기들에 보면 예를 들어 뭐 삼부 토건이 어쩌다 도이치모터스가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상당수는 다 자기들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이 자기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내란을 지시를 했나요? 실행을 했나요? 무슨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어 그들이 맨날 주장하는 대장동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 내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네.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도 안 돼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게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네. 수많은 인내 속에서 대화와 타협과 설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곁들여야 되는 그런 아주 촘촘한 치밀한 사회 계약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틀리면 누구 탓하면서 쓸어버려? 총이라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도대체 한 나라의 최고 정점에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대통령과 뭐 자칭 타칭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거의 막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뭐 대장동 사건, 뭐 지금 뭐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 황당무계하고 특히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저도 취재했었지만 이거는 딱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라는 게 딱 있지. 이 대납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국민들이 잊으셨는데 우리 남석이라고 부르던 그 이남석 변호사 누구 측근입니까?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가 어디로 들어갔으며 압수수색 나온다라는 그런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측근들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 놓고 이제 남 탓을 하는 건데.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북 순금 필리핀에 리오남이 갔다는 증거가 1도 없다는 걸 이미 뉴스타파에서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다 밝혔어요. 네. 그럼 리오남한테 언제 어느 시기에 줬다는 걸 자기들이 지금 입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를 할 때는 유동규 씨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햇빛에 뭐 밖에 햇빛 각도가 어떻게 해서 뭐 넣는 뭐 보이니 안 보이니 이런 현장 검증까지도 했잖아요. 뭐 비타오백인지 바카스인지 뭐를 집어넣고 그럼 리오남 거는 현장 검증해야죠. 그러면 리오남 씨한테 물어봐야죠. 리오남 북한 인사라서 그러니까 검증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우기기 전법으로 대북 송금으로 엮어 넣으려고 했었던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초적으로 본인이 상당히 권력 행세를 여전히 하고 있고 총을 쏴서라도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런 거고 자기가 자결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결은 무슨 자결입니까? 무슨 자결이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더니 막 댓글에 저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를 했는데요. 뭐냐면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서 단수가 높다. 특히 정무적 감각이 높은 거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빨리 헌재가 정상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집하는 그 힘과 이들이 평생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고 막기 위해서 하는 노력 강도가 어느 게 더 셀 거냐.
당연히 김건희, 윤석열이 노력하는 강도가 세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저를 비난 많이 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평생을 누리고 살았다가 어느 날 그리고 한 번도 접은 적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룬 셈이에요. 검찰총장이 되고 뭐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선도 되고 막 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 승과 패로만 매사를 재단하는 윤석열이었는데 이번 12.3 이 부분이 잘못하면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자기 사전에 접은 적이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동안 누려왔던 그 기득권, 그 아랫목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본능적인 움직임의 강도가 얼마나 세냔 말이에요. 이 부분을 했죠. 죽기 살기로 하죠. 그럼 지금 이 순간에 한 10여일 지금 잠잠하잖아요. 네. 8일 날 석방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 뭐 언론에는 이렇게 했죠. 담담하게 뭐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천만의 말씀에 택도 없는 소리죠. 뭘 하겠어요. 물밑에서 어마어마하게 구명 로비.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 법꾸라지들의 법기술 여실히 봤잖아요. 석방되는 과정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한 사람만의 노력 갑자기 누가 미쳐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구조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촘촘히 움직였다는 반증이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헌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낭만적으로 이건 온 국민이 다 봤으니까 전 세계가 다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결론은 바뀔 리가 없어요. 그건 저도 확신을 하지만 길이 늦어지니까. 예, 늦어지고 이들의 노력의 강도. 근데 노력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론 8대0 바꿀 수 없다는 거 자기들도 알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5가지 중요하게 보는 요건에서 오화 요건. 그렇죠. 그냥 이게 저 교집합 예. 엔드 요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얻어 걸려도 하여튼 파면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시간 끌자.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가 보자.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이 내란 이 부분은 사실은 전혀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네. 정치적 정무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 8, 9일경에 만난 모 인사가 만약에 윤이 자기가 잘못되지 않는다 자기는 살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최악의 경우 이재명만큼 내 끌어안고 죽는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이. 그럼요. 예, 내가 이재명을 끌어안고 죽겠다. 네, 그래서 제가 1월 11일, 12일에 방송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불타는 적개심과 분노로 모든 걸 기승전 이재명으로 탓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왔고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전혀 동렬에 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닌 3월 26일 판결까지를 놓고 네. 시간을 끈다. 어느 정도 그러면 과정에서 사실상 헌재는 이거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네. 결과로 보면 날짜로 보면 영향을 미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결과로 보면. 자,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하나 예. 뭐 그대로 진행 중인 거 팁을 말씀드리면 정말 그 소위 말해서 한동훈파와 네. 정확히는 이제 김건희파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치열한 물밑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검찰 안에서. 네, 검찰 내에서. 예. 그날 전세가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마치 오세훈 씨를 봐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말이 흘러나오고 어느 날은 또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외적인 사실들 뉴스타파라든지 여러 채널들에서 보도한 거 그리고 텔레그램 카톡 오픈되어 있는 것만 해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예. 상황이면. 자,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죠.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동안 진술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이것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한정 씨가 이제 그 자기가 돈을 일종의 대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뭘 오세훈 시장하고 짰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거의 밟듯이 얘기를 했죠. 네. 자기의 일종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뭐 실제 서류상의 후원회장은 아닌지 모르는데 네. 후원회장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많이 도왔겠죠. 그런데 마치 지나가는 행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뭐 자기 이름을 팔아서 네. 그 김한정 씨 개인 목적을 위해서 팔아서 한 것처럼 밟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걸 딱
오세훈 시장 직접 입으로 말하는 걸 보고서 아 어느 순간이 되면 김한정 씨가 돌아서겠구나. 네. 지금 이제 돌아서서 나오죠. 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원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데 가장 선봉에서 원로 기능을 삭제하는 역할을 한 김종인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비서가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자기는 본 적 없다. 얘기했죠. 네. 자 비서가 올려놨는데 본 적 없는 거 올려놓은 건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본 적 없다라고 하면 이미 조작된 걸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네. 일부러 안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결과라도 보고 싶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면 아 뭐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기나 이거라도 다 항상 궁금한 거잖아요. 네. 새빨간 거짓말로 그 연세에 대한민국의 그래도 한 시대를 근 20여 년 가까이 최고의 달인 뭐 정치 구단 입신의 구단을 넘어서서 입신의 경지에 달했다고 하는 그런 어르신이 네.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이제까지 왔다. 그걸 출연시키는 방송들 굉장히 사실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그때 다 끝났어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욕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명태균 대표의 아이들이 다 들었어요. 네. 우리 집 모닝콜이었다. 새벽 네. 6시만 되면 전화해서 명사장 오늘. 그리고 나서 얘기해준 그대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하더라. 그걸 본 지인들이 너무 재밌었다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그 원로 정치인이 이당 저당 바꿔가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몇 번씩 하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이런 사람들 또 원로랍시고 라디오 방송에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무슨 거룩한 거창한 얘기가 있는 거 저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서 이런 이중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들은 이제 좀 물러나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별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실은 이제 혹세무민하듯이 했습니까? 예. 뭐 물론 맞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시점마다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과연 이 사회 원로로서 본인이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많은 어떤 무게감을 가진 원로로서 한 20여 년을 가까이 이렇게 누리고 왔다고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추 단계로 저는 들어가 있다. 그러니 네. 절대 나오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3분이나 지나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